어떤 피로는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무엇이라고 분명히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피로입니다.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 살아온 사람. 그러던 어느 아침,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칼 융은 사람들이 두 번 읽기를 두려워하는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의식 속에서 부정당한 그림자일수록 더 짙고 더 위험해진다. 이 문장은 바깥 세상의 악인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를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한 적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에 이른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성공했기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대가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약속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한 부분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그 부분과의 만남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어떤 문장이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면 잠깐 멈추어 그 느낌을 마음 한구석에 적어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훗날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다시 읽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기합니다. 그시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착한 자식을 연기합니다. 선생이 만족하도록 우등생을 연기합니다. 윗사람이 인정하도록 성실한 직원을 연기합니다. 자식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범적인 부모를 연기합니다. 세상이 비난하지 않도록 점잖은 사람을 연기합니다. 융은 이렇게 쌓아 올린 모든 역할의 총합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바깥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쓰는 가면입니다. 페르소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페르소나 없이는 누구도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페르소나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 가면이 살돔에 들러붙어 더 이상 벗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위험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모든 역할을 다 벗어버리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한국에서 중년을 맞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특히 깊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0년 동안 모든 노력이 오로지 역할을 잘 해내는 데만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잘 해내기, 효성스러운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내기, 부모님 체면을 깎지 않는 자식 역할을 잘 해내기, 친척과 이웃의 기대에 맞는 사람 역할을 잘 해내기. 그렇게 어느 순간 역할은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그 역할 안에 살고 있던 본래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은 한밤중입니다. 혹은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입니다. 혹은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에서 한 번도 그려본 적 없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멍하니 앞을 응시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왔는가? 이 질문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순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죽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하는 부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부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부분,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욕망하는 부분, 절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게으른 부분,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부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정당한 그 모든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저 의식의 문턱 아래로 어두운 어떤 영역으로 밀려 내려갈 뿐입니다. 융은 그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이 결코 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역설은 이것입니다. 사회가 정의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참고 견디는 어머니의 그림자에는 단 한 번도 풀어내지 못한 분노가 응어리져 있습니다. 언제나 강해야 했던 아버지의 그림자에는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두려움과 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나 효성스러웠던 자식의 그림자에는 감히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던 원망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한 인간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종종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부정된 그림자는 결국 다른 형태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융 사상에서 가장 섬세하고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한 것들을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게으름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에 쉬고 싶어하는 욕망을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가장 분노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약함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깊이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솟구치는 분노, 직장 동료에 대한 까닭 없는 거북함, 어떤 친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미움,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들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가 비치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인간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곤할 때, 술을 마셨을 때, 상처받았을 때, 친밀한 대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말, 가까운 가족에게 까닭 없이 폭발하는 화, 이유 없이 나타나는 잔인할 만큼의 냉담함,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을 막혀 있었던 그 부분이 마침내 잠시 빈틈을 찾아 자기 존재를 알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강렬한 감정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지 알면 자기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부정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질투하는지 알면 자기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살리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지 알면 자기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거대한 거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잘 보이는 표면입니다. 융이 발견한 심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페르소나를 쌓아 올리기 위한 것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그것을 벗어 내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법칙입니다. 20살의 인간은 사회적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학업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누군가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40, 50을 지나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을 때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동안 써온 가면입니다. 중년에 이른 사람들은 종종 이 감정을 띄엄띄엄한 말들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피곤한데 그것은 일 때문이 아니다. 거울을 보는데 그 안의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첫 번째 부름입니다. 역할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제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사람과 만날 때가 되었다는 알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부름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은 일로, 더 많은 쇼핑으로, 더 많은 오락으로 혹은 가족밖에 어떤 관계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피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도망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억눌러 온 사람이 어느 날 가족을 향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변하는 모습.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보다 따뜻했던 부모가 어느 날 자식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사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부정된 그림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의식의 표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사건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미룬 위기는 더 큰 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정한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깊이 가라앉을수록 다시 떠오를 때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융은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을 치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위협과 맞먹는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은 몇 번의 명상으로, 몇 권의 자기계발서로, 아침마다 외우는 긍정의 문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때로는 남은 평생에 걸쳐 자기가 부정해온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보고 인정해 나가는 긴 과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마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구에게 분노가 솟는가? 까닭없이 누구를 미워하는가? 은밀하게 누구를 질투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가는 길의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안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꿈속에서 종종 자기와 같은 성별의 인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누군가, 혐오스러운 누군가, 피하고 싶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융이 가장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그림자 없는 빛은 없다. 불완전함 없는 영적인 온전함은 없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림자가 자기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부정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어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의 정체입니다. 나이를 먹는 일과 어른이 되는 일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누구도 이런 선택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쌓아 올리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 작업을 인생 후반부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융 사상에서 가장 적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단지 나쁜 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부정당한 좋은 자질들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감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희생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창조적 본능과 독립성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유와 천진한 기쁨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영에 가까운 제자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자는 무시되고 오해될 때에만 적이 된다. 그림자가 인식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잃어버린 부분들을 돌려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죄책감 없이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이기적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구도 배신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 중년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묻어두었던 부분들이 돌아오려고 하기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에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가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 수십 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그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도 욕망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가지 못한 길, 살아보지 못한 삶, 묻어두었던 꿈,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 욕망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욕망은 그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잘못된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다시 억누르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부질없다고,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겠냐고 자기를 설득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휩쓸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관계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두 가지 모두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그림자에 휘둘리는 길입니다. 용이 말한 길은 다릅니다. 용이 말한 길은 그림자를 인정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되 그림자에게 운전대를 넘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통합이며 이것이 그가 말한 의식적인 삶입니다. 용은 개인의 그림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멀리 갔습니다. 집단의 그림자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는 집단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질러진 부당함, 다른 사람들에게 입힌 상처, 집단의 존속을 위해 행해진 어떤 일들, 누구도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융은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그림자는 집단의 그림자로 이어지는 달이라는 경고입니다. 자기 개인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집단의 그림자에 쉽게 휩쓸립니다. 어떤 운동에 휩쓸리고 어떤 분노한 군중에 휩쓸리고 어떤 파괴적인 이념에 휩쓸립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사라집니다. 책임은 사라집니다. 양심은 사라집니다. 20세기의 역사는 이것을 잔혹할 만큼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인간들, 친절한 이웃, 자상한 아버지, 모범적인 시민들이 자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기 안의 그림자를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 문장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움은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각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외면한 사람이 모일 때 그 모임은 위험해집니다. 자기 안의 어두움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가 될 때 그 다수는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단지 개인적인 평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관계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림자와의 대화는 어쩌면 가장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화해되지 못한 부분을 바깥으로 분출하기 마련입니다. 융이 남긴 문장 중에서 중년에 이른 사람이 여러 번 읽어봐야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는 용기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도록 풀어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요구합니다. 자기 잘못인데 다른 사람을 벌합니다. 자기의 감정적 짐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 자손들이 부모를 대신해 그림자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안의 분노를 마주하지 못한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자기 안의 외로움을 마주하지 못한 어머니는 그것으로 딸을 평생 묶어둡니다. 자기 상처를 마주하지 못한 한 세대는 그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성장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 자신만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를 가로질러 이어져 온 심리적 유전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진실은 특별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식민지의 상처를 마주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마주하지 못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가난의 상처, 권위의 상처, 견뎌야만 했던 모든 것들의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 없었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분노로, 침묵으로, 차가움으로, 술로, 폭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마주하지 못한 그 그림자를 영문도 모른 채 짊어지고 자랐습니다. 지금 중년에 이른 세대는 어쩌면 처음으로 멈출 수 있는 세대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진 세대입니다.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림자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다시 물려주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족, 한 핏줄, 한 가게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그림자를 멈추기로 결심하면 그 사슬은 거기에서 끊깁니다. 그 사람의 자식은 더 이상 부모가 마주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개성화는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사회와 가족과 문화가 덧입혀준 모든 페르소나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래에 있던 진짜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대들로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인간은 바깥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한 후 자기 자신과 진실하게 살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자기 그림자와 대화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개성화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마주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 외로움이 진정한 외로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피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마치 오래 헤어졌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만남이 되어갑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이의 평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종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영혼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중요해지는 시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이 중요해지는 시기.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단 하나의 진정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안에서 평생 외면해왔던 그 부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화내지 못했던 분노에게, 울지 못했던 슬픔에게, 원하지 못했던 욕망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에게, 살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곧바로 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살아보지 못했는가? 인생의 전반부 동안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사라졌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는가? 어떤 부분이 착한 자식이 되기 위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알뜰한 아내가 되기 위해, 모범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입을 막혔는가?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거울 속에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침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드는 그 순간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칼융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림자 없는 빛은 없다. 불완전함 없는 온전함은 없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책을 더 읽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앉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평생 부정해왔던 그 부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 어디인가에서 작게 진동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곳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깊은 일입니다. 융이 평생 동안 가르치려 했던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 안에는 인간이 모르는 인간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르는 인간과의 만남이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과제라는 사실, 그뿐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누구도 대신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은 누구도 대신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만남을 미루는 시간 동안에도 그림자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주하지 않은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융은 이 여정이 늦어질수록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멈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멈춤은 무엇인가가 안에서 응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잠겨있던 어떤 문 앞에 지금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말지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후반부는 이미 조금 다른 빛깔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대화를 자기 자신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묵 속에 잠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